네, 기시다 일본 총리가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후 귀국합니다. 이번 방한은 실무 방한 형식이었지만 국빈급 예우로 치러지며 12년 만에 복원되는 셔틀 외교에 대한 기대를 높였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오늘 오후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시다 총리의 방한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점에서 참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은 그 의미와 총평부터 간단하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신냉전 시대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킨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과거에 보면은 이 전략적 모호성을 가졌지만 이걸 전략적 명확성을 갖는다든지요. 아니면 균형 외교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 외교로 바뀌고, 각 외교라는 거는 결국은 실의를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한 방안이었지만 예. 결국 결단을 내려서 물꼬를 튼 부분들, 그리고 바로 52일 만에 기시다 총리가 방문을 해서 12년 동안 중단됐던 셔틀 외교를 다시 복원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98년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 계획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 오히려 제2의 나름대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좀 미흡하고 좀 비판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우선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만 어떤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는 거. 셔틀 예. 외교라는 거는 한일 간의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최근에 여러 가지 한일 간의 협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경제 문제도 있고 안보 문제도 있고 특히 안보에 있어서 지금 지난주 워싱턴 방문 때 워싱턴 선언이 있었어요. 핵 확장 억제라는 거지.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같은 거. 예. 뭐 일본과 우리가 군사동맹이라는 얘기를 끝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간에 일본과 군사 정보를 교류한다는 거, 공유한다는 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 이제 수출 지정 국가, 수출 대우 국가를 이제 그동안 서로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서로 이제 인정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 복원한다는 거, 이도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반도체에 대한 거, 우리나라는 좀 제조에 강하고 일본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는 거 그쪽이 네. 강하단 말이에요. 이런 쪽에서 한일이 윈윈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 지금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거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건데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소회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얘기하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어떠한 수준의 발언을 내놓을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었어요. 경제나 안보는 뭐 예상이 됐던 바였고. 근데 이제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개인의 소회를 얘기했거든요. 가슴이 아프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입장이냐? 그렇지 않다. 개인의 입장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이런 얘기조차 안 한다면야 뭐 한일 관계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건데 나름대로 기시다 총리가 한일 양국 국내에 여론을 생각한 것 같긴 해요. 일본도 아주 극우 강경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사과조차도 반대하는 기류가 많아요, 일본에. 우리나라에서도 보수와 진보 간의 적어도 이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방한한 이후에 여야의 어떤 그 평가가 전혀 상반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사죄나 반성은 없었다라는 거. 이거 하나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강제 동원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입장을 얘기한 게 진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가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굳이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도의 사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역대 내각의 어떤 인식을 공유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도 비판할 부분이 있죠. 아베 내각 때 아베 총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부치 총리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총론적으로 볼 때 일본의 과거에 대한 어떤 총리들의 발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얘기 많이 하는데 예. 그런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공유하는 건 좋은데
저도 강제징용 이 문제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3자 변제안, 대위 변제안 때문에 이게 뭔가 한일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물잔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워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나름대로 이제 호응을 하긴 해요. 지금 일본이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동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강제성 여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동원의 강제성을 얘기했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점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예. 말씀드립니다. 뭐 진전된 부분은 있었지만 다소 아쉽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조금 전에 기시다 총리의 귀국 현장 화면도 저희가 현장 연결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강제동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언급을 내놓느냐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주목을 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도 일본으로 귀국을 하고 나면 또 국내 평가가 일본 현지 국내 평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좀 이번 발언 평가하셨는지요? 뭐 우리나라 현지에서의 평가와 일본 언론에서의 평가는 좀 다르겠죠. 조금 전에 우리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네. 일본 내의 평가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그런 것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들 과거사 문제와 관련돼서 물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깜짝 놀랐지만 언제까지 이제 과거사 문제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제기할 거냐라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을 포함해서 진보 단체들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핵심은 뭐냐면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미래를 향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첫 공식 문서화로 사과를 한 거거든요.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일본이 한국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 이게 일본이 공식적으로 총리가 발표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죄를 했다고 그때는 다 평가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총리마다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죄를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우리는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니 언제까지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서 아마 또 비판이 적을 수 있다면 예.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문제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롭게 했다고 봐요. 우리가 엑셀러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얘기한 반복되는 게임에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협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T4 테트라 그래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누가 먼저 협조를 끌어내느냐. 예.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여러 가지 그 국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결단을 내리고 제3자 변제 방식도 결국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물꼬를 텄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조금 더 성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훨씬 더 한일 관계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예. 아마 이제 기시다 총리 이제 방문 이후 계속해서 나름대로 셔틀 외교가 자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러한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좀 지혜로운 접근법으로 좀 끌어낸 결과인 것 같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전에 뭐 조율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낮은 유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겪는 고통에 가슴 아프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 교육이 없었고 이 부분은 지난 도쿄 방문 때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도 필요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이제 국내에 미국 포함해서 해외 언론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 일본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는 변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처음부터 완벽하게 100% 예. 우리 입에 맞는 그러한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반복된 게임 속에서는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나중에 결국은 협조 체제로 간다는 게 그 엑설러드 교수가 얘기한
나름대로의 협조 게임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조금 진전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우리가 좀 방점을 줘야 되고, 만약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고 굴욕외교를 한다고 한다면 오부치 김대중 그 선언은요 정말 잘못된 거죠. 일본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천황이라고 부르고 말이죠. 일본 문화를 개방시키고, 그 당시에 그런 징후 생각하면은 그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바로 결단이 내려지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2002년도 고이즈미가 북한을 방문했죠. 2003년도 북핵 육자회담. 그게 바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네.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것처럼 지금도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제 뭔가 변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권이 교체됐으면 외교 정책은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예. 그런 것 쪽으로 우리가 좀 나름대로 평가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 좀 하게 됩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앞서 이제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고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차례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 외교 전략이 어느 정도 유효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한일 정상회담을 전혀 효과가 없다, 굴욕 외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야당으로서 정치적 수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뭐 굴욕 외교고 뭐 깡통 외교고 이런 발언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쨌든 오부치 총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통렬한 사과와 반성, 통렬한 반성과 사과의 얘기를 거론했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그건 과거사 문제였고, 물론 강제동원도 과거사 문제긴 합니다만, 과거사 문제 중에서도 이번에 제3자 변제, 대위 변제안은 강제징용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강제징용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한국 기업들이 돈을 낸다.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이른바 혜택을 받던 우리나라 포철 등 이런 기업이 돈을 낸다라는 쪽으로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찬반이 있어요. 2018년도 우리 대법원 판결과는 사뭇 다르다고 보는데, 현 정부는 이 대위 변제안 자체가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을 이제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다는 입장인데, 관점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윤 대통령 말씀처럼 언제까지나 과거사에 발목이 잡힐 수는 없어요. 항상 매일 항상 뭐 사과해라 사죄해라만 할 수도 없죠. 우리나라의 국력도 신장이 됐으니까. 그러나 네. 강제징용이나 강제동원에 대해서 저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기시다 총리가 이 정도 발언한 거는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온 겁니다. 나름대로 윤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게 뭔가 명분을 준 거죠. 예. 아니, 국내 여론의 지지 못 받으면은 이게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리도 중요하고 국익도 중요합니다만, 국내 우리 국민들의 그 정서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강제징용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강제징용의 역사를 잘 안다는 말이죠. 이게 쉽게 얘기할 사항은 또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사죄 반성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예. 역대 내각의 어떤 사과의 인식을 공유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의 경우에 정말 기시다를 뭐 비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강제징용의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그게 왜 아픈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강제성 정도 얘기했으면은 그게 중간정도 절충안이 됐는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말씀은 안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다뤄봐야 하는 것이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평가가 나뉘더라고요. 이제 한일 관계는 평가가 나뉠 수밖에 없어요.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근데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나름대로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시찰을 이른바 이제 인정했다라는 거, 전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정부 입장은 이게 말이 시찰이 사실상의 검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증은 아닌 것 같아요. 시찰과 검증은 엄연히 다른 거죠. 지금 검증은 IAEA가 하고 있으니까, 한국 국제원자력기구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저는 뭐 이 부분도 일단 긍정평가합니다만, 나름 배려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일본이. 예. 근데 이 부분도 양날의 칼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가가지고 이제 방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뭐 나름대로 조사가 됐건 뭐 시찰이 됐건 뭐 검증이 됐건 할 거 아니겠어요. 했는데 문제가 별로 없다. 그럼 정말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했을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이제 비판적인 여론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방류 문제를, 오염수 방류를 이게 한국이 인정한 거다, 지지한 거다라고 또 이게 또 정쟁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건 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게다가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원자력 기구가 별로 이제 5차에 걸쳐서 이제 검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상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지금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네.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너무 현안이 많아요, 한일 간. 바로 그래서 셔틀 외교라는 게
왔던 거였거든요. 예, 예. 다른 나라와 다르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라는 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시찰단이 가서 정말 여러 가지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과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두 가지를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IAEA에 있어서의 검증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나온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3일 날 무슨 뭐 시찰단 가가지고 보고 저는 그 부분은 해법이 아니라고 봐요. 2021년 7월 달에 거기에 IAEA에 지금 후쿠시마 관련된 오염수와 관련돼서 모니터링하는 11개 국가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 한국이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작년 세 차례에 걸쳐서 IAEA 입회 하에서 오염수를 채취해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23일 날 가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IAEA에서 나오는 11개국이 나름대로 검증한 부분이 최고의 판결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먼저 이거를 발표를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까지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우리가 IAEA에 무슨 나름대로 뭐 면접을 준 것처럼 하고 IAEA 결론을 유도한 것처럼 되는 부분들이 이럴 경우는 그건 엄청난 후폭풍이 불 거라고 좀 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떻게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일본이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어떻게 검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해야지 어떤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시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IAEA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조급하게 굴지 말고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그 셔틀 외교에 관련해 가지고 예. 이 과거사 문제라는 게 한일 간의 어쨌든 굉장한 그 딜레마잖아요, 사실. 이게 해결되기 어려워요. 지금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들 마음 같으면, 우리 한국 마음 같으면 기왕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공유한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시다 총리가 지난번도 얘기했고 이번도 얘기했어요. 예. 그럼 그게 옛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역시 핵심인 것이고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공유한다고 하면서 사자반성을 안 한다고요. 역대 내각의 인식은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김대중 오부추선에서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얘기한 게 역대 내각의 인식이에요. 아베의 총리의 얘기를 뺀다면 그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 있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독도 문제. 이건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지난번에 한일 만나고 난 다음에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 귀국하고 있다가 얼마 안 돼서 일본 교과서에 또 독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더 큰 나라로 간다면 예. 오케이. 크게 가자라면 좋은데 선제적으로 결단하면 좋은데 언제까지 이런 거 우리가 보고만 있냐고요. 일본도 호응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기시다 총리가 이런 얘기 한 것에는 평가를 하는데 예. 너무 관대하게 볼 건 아니다. 너무 관대하게만. 당당하게 해라, 당당하게. 예. 뭐 저기 부담 갖지 마시라 이런 얘기 못 하랍니까, 윤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그것도 이제 한일 간에 무슨 저기 아까 보도 보니까 뭐 저기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예. 물론 개인 간의 덕담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본 국가예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임진왜란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옛날에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좀 그래서 한국이 특히 독도 문제 같은 거 일본 너무 당당해요. 거기 왜 우리는 뭐 통 큰 나라 같긴 합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일본과 한국의 한일 관계가 나름 이제 진전된 관계로 가는 건 좋으나 그런 점을 항상 인식을 해라라는 언론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뭐 시찰단 파견과 더불어서 다른 외교적인 사안들까지 네. 어느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사실은 이제 G7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적 현안을 어떻게 다룰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좀 주목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취임 1주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어제 내일. 네. 내일인가 모레죠. 10일이죠. 모레죠. 네, 네. 네, 10일인데 대통령실이 그래서 어제 그 국민들과 한 인터뷰 영상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1주년인데 참 그동안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뭐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한일 문제를 얘기하는데 예. 대통령 지지율이 역시 낮아요 지금. 역대 대통령들 한국 갤럽 지난주에 한국 갤럽 기준으로 조사를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25%였더라고요. 더 낮았어요. 지금 네. 지금 노무현 대통령 더 낮았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은 30% 중반대입니다. 중반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 됐는데 아무튼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예.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일도 많이 했고 한미 관계, 뭐 한미일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것들은 평가만 합니다만 예. 국내 정치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소통의 이미지가 별로 약하다든지 언론과의 이른바 도스텝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 같은 게 잘 안 된다든지, 특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하는 대통령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예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미일 관계도 다 좋은데 국내 언론과도 소통하고 특히 야당과 만나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물론 이제 피의자라는 관점에서 만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야당과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거, 예. 이거는 지적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윤 대통령이 언론과도 그렇고 야당과도 그렇고 소통에 약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독선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고, 그게 지지율의 어떤 정체 상태, 거의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정권 내부의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말이죠. 그걸 치열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소통의 저변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제 영상을 보면 일단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윤 대통령 부부가 그간 만났던 어떤 국민들과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대통령실에서 1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여러 가지와 관련된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타이틀이 그러잖아요. 희망 인터뷰잖아요. 1년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이 좀 참고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신년이 되면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2023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1년 동안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에서는 뭐 일간지와 신년 인터뷰한 거 이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미숙한 지금 대응이라고 좀 보죠. 아니 지금 얼마나 대통령이 국민들과 만나서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도 했고 한일 정상회담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쓴소리도 나올 수 있으면 그거를 경청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내용보다는 그 인터뷰를 하는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거든요. 아, 우리 대통령의 통이 크구나. 이런 부분들도 쓴소리도 듣는구나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훨씬 더 많은 공감을 이루는 것이지. 예. 물론 이렇게 희망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부분도 좋지만 그거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 오바마 대통령은요, 재임 8년 동안 평균 한 달에 1.7회씩 언론과 만났어요. 1.7회입니다. 한 달에 1.7회. 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만나거든요. 아니 수시로 무슨 외국 정상 만나고 얘기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국민들과 만나는 부분 속에서는 그렇게 빈도가 적느냐는 것을 한번 좀 반성을 했으면 좋을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더 나가서 이제는 협치에 시작을 해야 된다. 아무리 야당이 뭐 엄밀하게 따지면 대여투쟁도 하고 그리고 무조건 반대를 하려다 하더라도 물꼬를 터야죠. 지금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일본과의 관계에 물꼬를 트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야당과의 관계에서 물꼬를 못 트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아,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막혀 있는 거를 딱 뚫어보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물꼬를 못 트고 해외에서만 물꼬를 튼다고 한다면 그건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그런 면에서 1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뭔가 정말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서 야당과의 협치도 시작을 하고 예.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1년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교처럼 국내 정치도 좀 전환에 어떤 대화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셨고요. 각 정당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위 회의가 이제 오후에 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를 앞두고 최고위 회의가 원래 일주일에 2번씩 열리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취소가 됐단 말이죠. 이 모습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뭐 궁금합니다. 최고위를 열지 않은 거는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압박의 성격을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지 않고 예. 버티겠다라는 건데 압박이라고 하면 사퇴 압박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사퇴 압박이죠, 당연히. 의원직 사퇴는 할 테니까 물론 김재원 최고는 뭐 저기 의원은 아닙니다만 최고위원은 사퇴하라는 건데 징계가 이제 열릴 때 어떻게 열리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징계를 뭐 이른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런 발언들이 집권당의 최고위원이란 분들이 할 발언들이냐고요. 저런 발언들이.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사퇴를 해야죠. 명색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아닙니까? 선출직이고. 근데 저런 분들이 저런 발언을 하고도 어떻게든 총선에 출마하려 하고 또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려 하고 뭐 제가 거창하게 그 무슨 선당우사랑 공허한 얘기 하지 않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스스로가 어떠한 생각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정도의 정말 수준 이하의 발언, 저건 실언이 아니에요. 전 망언에 가까워요. 망언에. 역사의식의 왜곡이고 뒤틀린 역사인식이라고요. 저런 발언을 하고도 어떻게 있겠냐고요. 저런 발언을 한 분들이 있으면 제가 너무 과학하게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선거 질 수 있겠어요? 총선을?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민주당도 지금 돈봉투 의혹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만 수사가 그 사건을 그대로 놔도 선거 치를 수 없듯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왜곡되고 뒤틀린 역사의식 가지고 5.18에 대한 잘못된 인식, 4.3 사건에 대한 저런 이상한 왜곡된 우리 평균 국민들, 시민들의 수준도 안 되는 저런 발언 가지고 어떻게 최고위원을 하고 선거를 치러요. 제가 가끔 어쩌다가 이제 뭐 최고위원들 볼 때가 있는데 그분들도 같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젊은 최고위원도.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처리를 해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사퇴해야죠. 정치라는 게 뭡니까?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책임성, 대표성, 반성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분들로서는 대단히 뭐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상황의 발언 가지고 최고위원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최고회의도 2번이나 취소가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사퇴 압박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주셨는데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누구나 다 어떠한 말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엔 전제가 있죠. 자기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이라든지요. 아니면 남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시키는 거라든지요. 아니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막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이제 어떤 나름대로 징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게 역사의 왜곡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거는 제주나 우리 호남에 있는 분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잘못된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윤리위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최고위를 2번 회의를 하지 않았다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최고위원으로 있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더 나가서 한 치 앞도 못 나가는 이유가 5명 중에서 2명 또 한 여성 최고위원도 발언 때문에 물을 일으킨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어둡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간에 말끔하게 이 부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이에 잠시 속보가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한다라는 소식 저희가 잠시 다뤘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23일 그리고 24일에 파견한다는 소식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를 해서 5월 23일 또 24일에 시찰단 파견의 구체 내용을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또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 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또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시찰단 파견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두 최고위원의 징계에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갔었는데요. 이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징계 수위가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원권 정지 1년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적정 수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좀 전망을 비교 하시나요? 기준이 있겠죠.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떠한 징계를 받았나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발언과 지금 두 최고위원이 한 발언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 수위만 가지고 발언에 대한 수위만 가지고서 만약에 평가를 해본다면 훨씬 더 중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굉장한 발언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아마 그것이 감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예, 그럼 이건 어떻게 보이세요? 앞서 이제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 최창렬 교수께서는 그렇게 결단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최고위원의 모습을 보면 일단 계속해서 좀 소명의 기회를 가지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뭐 또 다시 윤리회의가 열리기 전에 결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윤리위에는 소명할 기회를 주잖아요. 소명 기회를 안 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그럼 소명 기회를 주는 자리에서 사퇴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아,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사퇴할 사퇴할 수도 수도 있다고 본처럼 봐요. 그거는 이제 고도의 정적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윤리위의 결정을 보고 나서 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뭐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의 효율성 문제가 뭐 꼭 자기 입맛에 맞게끔 떨어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근데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뭐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다른 쪽 시각, 극우 집단에서는 이거는 결국은 좌파 집단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다.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 거로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이제 어떻게 윤리위가 아마 다방면으로 아마 고찰하고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예.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아마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여러 가지 엮여 있기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오후에 윤리위 회의가 열리니까요.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지금 민주당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부도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좀 사실 파악이 되면 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의혹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지금 이제 밝혀진 내용이 어디까지 밝혀진 있는 게 겁니까? 아직 없죠. 예. 없고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예. 김남국 의원의 이른바 이제 코인 거래,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게 포착됐다고 해서 검찰에 통보를 한 거예요. 통보를 했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수사 의뢰는 아닙니다만 사실상의 수사 의뢰라고 봐야 되겠죠. 검찰이 아마 수사라고 얘기해야 될지 조사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피의자는 아니니까 예.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상 거래라는 게 그걸 겁니다. 아마 이게 탈세가 있었느냐 여부 그리고 차명으로 한 게 아니냐 여부 막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걸 이상 거래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찰에다 이제 그렇게 알린 거라고 보는데 또 하나가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겁니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한 게 있어요. 예. 혼자 발의한 건 아니에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상화폐에 그 세금을 물리는 거. 네, 그걸 좀 그걸 좀 유예하자라는 유예하자는 법안이죠. 법안을 이제 예. 통과됐어요. 이제 다른 법안으로서 통과됐는데 그때 이미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에 그 부합하지 않는다. 이해충돌 방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현금으로 인출된 게 이게 정상이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계좌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어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이 기각을 했다고요. 여기 계좌 추적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예. 그런 건데 아무튼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대단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돈봉투 의혹 사건도 지금 앞으로 뭐 계속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수사가. 예. 근데 저 부분은요 뭐 나중에 어떻게 판단이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반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행태나 발언에 이런 것으로 미뤄볼 때 김남국 의원까지 뭐 저런 걸 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뭐 저렇게 도덕적 정했냐 이런 이제 위화감 같은 거. 그 정서의 문제일 것도 그런 점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저 부분을 확실하게 이 부분도 돈봉투 의혹과 같이 인식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또 김남국 의원도 클리어하게 입장을 밝혀야 돼요.
적당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유다 만만한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도. 김영준 교수께서는 이번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뭐 직접적으로는 크게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네. 거는 현금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본인이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조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코인 투자 원금을 조성한 시점이 언제냐. 원금을 조성할 시점이요? 그러니까 예. 무슨 돈으로 샀냐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규모 그리고 경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쾌하게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만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조사를 했다는 건 이상한 거래가 있기 때문에 한 거지 그냥 금융감독 분석원이 무조건 하지는 않잖아요. 이상 기류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같이 가야 되고 세 번째가 조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부분은 정말 국회 윤리위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해야 돼요. 국회 윤리가 왜 존재하죠? 이러한 이해충돌, 입법권을 활용을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법을 만든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이거는 국민들이 진짜 분노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검찰 조사 이외에 즉각적으로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분에 빨리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봐요. 의원들에 대한 이해 충돌 방지를 어긋나는 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입법권을 활용하는 아주 그 파렴치한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국회윤리위원회를 지금이 열려 있는지 안 열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국민들에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국회 윤리위가 이제 한 의원에 대해서 열릴 때의 요건은 이제 의장의 결단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국회 이제 윤리특위라는 것이 있고 거기서 심의를 하는 부분들 자문심사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일탈 행위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지만이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그 혐오와 불신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제 가능한 빠르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서 최창렬 교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 중에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좀 세금을 물리는 걸 유예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부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그게 바로 바라보셨는지 입법권을 활용을 해서 궁금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예. 취하려고 하는 부. 예를 들어서 자기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가가지고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것을 유예하는 법안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그 소위는 일부러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본인이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상화폐 소득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그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버젓이 대표 발의했다? 이거는 굉장히 부도덕한 걸 넘어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이죠. 이건 팩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런 검찰 조사 차원을 넘어서서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국회 차원에서도 좀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여러 가지 정치권 사안들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영준 배재재 석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